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RNA 간섭, RNAi 기술로 주목받는 기업이죠. 올릭스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한 80명, 그리고 미국 보스턴이랑 샌디에고에 한 20명 정도 연구 거점을 두고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과연 이 올릭스의 기술과 파이프라인,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보죠. 우선 RNA 기술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대부분 약들은 이미 만들어진 질병 단백질을 없애려고 하는데 RNA는 아예 그 단백질 만드는 설계도, 그러니까 mRNA를 중간에서 딱 차단해서 단백질 생성을 막는 방식이에요. 세포 안에서 특정 단백질 만들지 마 하는 뭐랄까 차단 스위치 같은 거죠. 올릭스가 2007년에 특허낸 독자적인 비대칭 siRNA 플랫폼 기술이 바로 이 스위치 역할을 하는 작은 RNA 조각인데요. 이걸 수년간 최적화해서 경쟁사들 못지않게 어쩌면 더 좋게 만들었다고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2010년부터는 기술 이전도 시작했고요. 네, 그 RNA 간섭이라는 개념 자체는 혁신적이죠. 질병의 근원을 건드린다. 상당히 매력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약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플랫폼 자체 최적화에 수년이 걸렸다는 것도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건 그 siRNA라는 차단 스위치를 어떻게 원하는 세포에 정확하게 또 안전하게 배달하느냐. 이 약물 전달, 딜리버리 기술이죠. 이게 RNA 분야에서는 뭐랄까 가장 큰 숙제고 핵심 경쟁력입니다. 예를 들어 간세포에 약물을 보내는 그 갈N액 기술 있잖아요. 경쟁사들은 이미 활발히 쓰고 있었는데 올릭스는 2020년에야 이걸 도입했어요. 이 점은 어쩌면 간 타겟 약물 개발 경쟁에서 초기에 좀 뒤처졌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기술 자체만큼이나 전달 기술 확보 시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전달 기술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릭스가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꽤 굵직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건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일라이 릴리, 그 세계적인 제약사잖아요. 릴리와의 계약인데요. 올해 2025년 2월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NASH라고 하죠. 그리고 심혈관 대사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 OLX702A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어요. 이 NASH라는 게 술 안 마셔도 간에 지방이 너무 많이 쌓여서 염증 생기고 간경병까지 갈 수 있는 무서운 병인데 아직 확실한 치료제가 없거든요. 지금 호주에서 임상 1비상 진행 중인데 1상은 올릭스가 하고 2상부터는 릴리가 맡아서 개발을 이어가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중간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단 한 번 주사했는데 간에 쌓인 지방이 평균 60에서 80% 줄었고 일부는 9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이 효과가 꽤 오래 간다는 점이에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만 주사해도 되는 NASH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데이터는 없었어요, 기존에. 물론 최종 결과는 오는 10월에 전체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요즘 엄청 뜨거운 비만 치료제, 위고비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원숭이한테 투여해봤더니 결과가 또 흥미로워요. 위고비만 썼을 때보다 체중이 5에서 6% 더 빠졌고 약 끊었을 때 오는 그 요요 현상도 덜했다고 하고요. 내장지방 지표인 복부둘레 감소 효과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건 OLX702A가 단독 치료제뿐 아니라 비만 치료제 효과를 더 높여주는 병용 약물로서도 가치가 클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유사 약물보다 이상 진입이 빠를 수도 있고 초기 데이터 비교에서도 괜찮다고 하니까 릴리랑 추가적인 협력 가능성도 좀 보이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여러 타겟을 동시에 공략하는 이중표적 siRNA 플랫폼 같은 거요. 잠깐만요. 그 결과 해석은 좀 신중해야 합니다. 임상 1상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안전성 확인이에요. 간 지방 감소 같은 효능 데이터는 사실 부수적으로 얻는 좀 예비적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10월 데이터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그게 진짜 약효로 이어질지는 2상, 3상에서 엄격하게 검증을 해야 하는 거고요. 특히 NASH 분야에서 약효를 확실히 보려면 그 간 조직을 직접 떼서 검사하는 간 생검, 바이옵시 데이터가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아직 이 부분은 얘기가 없어요. 초기 데이터만 보고 너무 앞서가면 안 되죠. 노보노디스크와의 비교도 글쎄요. 아직은 양쪽 다 좀 제한적인 데이터로 하는 얘기일 수 있고요. 우리 데이터가 노보보다 좋다? 이런 주장은 좀 더 객관적인 비교가 필요합니다.
릴리와의 추가 계약 가능성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은 거잖아요. 아직은 그냥 희망적인 시나리오 단계로 봐야죠. 네, 맞아요. 확실히 최종 결과 보기 전까지는 신중해야겠죠. 그럼 다음 파트너십으로 넘어가 볼까요? 글로벌 뷰티 기업 로레알입니다. 올해 6월에 공동 개발 계약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화장품 분야는 좀 비밀이 많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뷰티 업계가 워낙 그렇죠. 하지만 계약 내용 자체는 꽤 구체적이고 앞으로 협력 분야가 더 넓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 연말 안에 로레알 쪽에서 기술료, 마일스톤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고 하고요. 주된 목표는 이제 글로벌 시장용 탈모 개선 코스메틱 개발인데 이미 자체 필드 테스트에서 충분한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올릭스 측은 밝히고 있어요. 로레알 거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네요. 매우 민감하다고 표현할 정도니까요. 세부 내용이 거의 없는데 협력 확장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아직은 좀 추측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충분한 결과라는 표현도 도대체 어떤 기준을 만족했다는 건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니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탈모 분야가 워낙 효과 입증하기 까다롭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한소제약 파트너십입니다. 한소파마요. 2021년에 계약을 맺었는데요. 한소제약이 올릭스 후보 물질 보고 이거 임상 한번 해보자 결정하면 올릭스가 기술료를 받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한소제약이 비슷한 시기에 더 크게 계약했던 영국 R&D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는 최근에 계약을 해지했거든요. 근데 올릭스랑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얼마 전에는 임상 들어가기 위한 준비 비용, 마일스톤까지 줬다는 거예요. 올릭스 입장에서면 우리 기술이 더 낫다고 평가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거대 중국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크고요. 이미 임상 준비 마일스톤은 받았고 계획대로 내년 2026년에 임상이 시작되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마일스톤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료 지급은 근데 전적으로 한소제약 결정에 달린 문제죠. 그야말로 결정하는 순간 받는 거니까요. 영국 회사 계약 해지 이유도 사실 외부에 정확히 알려진 건 없고요. 올릭스가 더 나은 파트너라서라는 건 글쎄요, 올릭스 측의 해석일 수 있죠. 내년에 기대한다는 그 추가 기술료도 결국 임상시험이 잘 진행된다면 이라는 불확실한 조건이 붙어 있는 거고요. 모든 파트너십에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모든 신약 개발 과정에는 리스크가 따르니까요. 그럼 이제 올릭스가 자체 개발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 중 하나,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 후보 물질 OLX301A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황반변성, 이게 망막 중심부 황반에 문제가 생겨서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병인데 특히 건성 타입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의료 수요가 엄청 높아요. 최근에 미국 FDA 승인받은 약들도 보면 시력 개선 효과는 좀 불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타입인 습성 황반변성 위험을 높인다거나 눈에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부작용 얘기가 있거든요. 올릭스는 개발 초기부터 이 건성 황반변성에 딱 집중해 왔습니다. OLX301A의 임상1상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기존 약들의 한계로 좀 넘을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게 시력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5개월까지 유지됐다는 점이고요. 안정성 면에서도 일부 경미한 염증 반응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건성뿐만 아니라 습성 황반변성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차세대 치료제로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기술 이전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특히 두 곳과는 상당히 깊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해요. 올릭스 내부적으로는 협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초기 임상 이상, 그러니까 2회 이상을 자체적으로 빨리 진행해서 약효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자 이런 전략도 생각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만간 좋은 조건으로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또 임상 단계 의미를 좀 봐야 합니다. 일상은 안정성 위주라고 말씀드렸죠? 시력 개선 같은 효능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예비 결과입니다. 그리고 일부 염증 발생이 관찰됐다는 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리스크 요인일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2회 이상을 직접 하겠다는 결정은 어떻게 보면 현재 일상 데이터만으로는 빅파마들이 원하는 높은 가격에 바로 기술 이전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2회 이상 진행,
이거 성공하면 협상력 녹아지지만 실패하면 시간하고 돈만 날리는 위험 부담이 따르는 전략이에요. 조만간 좋은 조건의 기술 이전은 아직은 긍정적인 전망일 뿐이죠.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맞아요. 임상 과정의 불확실성은 항상 생각해야겠죠. 하지만 올릭스는 현재 파이프라인 넘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른바 올릭스 2.0 전략인데요. 기존에 하던 피부, 눈, 간 질환을 넘어서 지방 조직, 근육 조직, 그리고 치료가 정말 어려운 중추신경계 CNS라고 하죠. 뇌질환까지 공략하는 새로운 RNAi 플랫폼 개발에 도전하고 있어요. 먼저 지방 조직 타겟 플랫폼은요. 아까 말한 GLP-1 비만약 관점들 있잖아요. 메스꺼움 같은 위장 부작용, 약 끊으면 살 다시 찌는 요요, 근육 감소 같은 거,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비만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방세포에서만 특별히 나오는 유전자, ALK7 같은 걸 타겟으로 해서 지방 대사를 조절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생주 실험에서는 목표 유전자를 70% 이상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걸 확인했다고 해요. 올해 4분기에는 원숭이 실험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플랫폼 기술 자체를 다른 회사랑 협력하거나 아니면 특정 비만 프로그램을 기술 이전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내년 2026년에는 임상시험 신청, IND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육조직 타겟 플랫폼인데요. 이건 주로 근감소증이 해결이 목표예요. 나이 들면서 근육 줄어드는 노인성 질환이기도 하고 또 최근엔 GLP-1 비만약 부작용으로 근손실 문제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약물 전달이 중요한데 그 혈액뇌장벽 통과 기술로 알려진 BBB 셔틀 같은 기술을 응용해서 약물이 근육세포로 잘 가게 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 종아리 근육이나 신장 같은 데서 유전자 억제 효과를 봤다고 하고 2027년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가장 도전적인 분야죠. 중추신경계 CNS 타겟 플랫폼입니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겨냥하는데요. RNAi 기술은 질병 단백질 생성을 아예 원천 차단하니까 기존 항체 치료제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어요. 올릭스는 이미 척수관 안으로 직접 주사해서 뇌조직까지 약물을 보내는 기술은 확보했고 파킨슨병 동물 모델에서 예방 효과도 일부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척수광 주사는 환자한테 좀 불편하고 위험 부담도 있어서 빅파마들은 피하나 정맥 주사처럼 간편하게 투여해도 약물이 뇌까지 가는 BBB 셔틀 기술을 훨씬 선호한다고 해요. 뇌에는 혈액내장벽, BBB라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이 있어서 약물 전달이 진짜 어렵거든요. 이걸 통과시키는 기술이 바로 BBB 셔틀, 뇌통행증 기술인 거죠. 그래서 올릭스도 최근에 확보한 자금이란 외부 기술, 2020년에 미국 회사에서 도입한 링커 기술 같은 걸 활용해서 이 어려운 BBB 셔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27년 임상 진입 목표고요. 자, 이 올릭스 2.0 계획들 공통점이 딱 보이죠. 전부 다 아주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생쥐 실험, 원숭이 실험 재정, 2027년 계획 이런 표현들이 그걸 딱 보여주잖아요. 지방, 근육, 특히 뇌, CNS 같이 간 말고 다른 조직으로 RNA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뇌 보호막인 BBB를 뚫는 셔틀 기술은 수많은 회사들이 도전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성공 못한 거의 성배 같은 영역이에요. 동물 실험 성공이 사람한테서도 성공한다는 보장 전혀 없고요. CNS 분야는 지금 가진 척수광내 투여 기술만으로는 빅파마 관심 끌기 어렵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고 훨씬 더 어려운 BBB 셔틀 방식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외부 기술 도입은 때로는 내부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요. 2020년 IND 신청, 2027년 임상 진입 이런 목표들은 굉장히 긴 시간과 막대한 자금 그리고 실패 위험을 다 안고 있는 겁니다. 아까 간 잔달 기술, 깔 NAC 격차를 1년 내로 줄였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술 격차는 훨씬 클 수 있어요. 객관적인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경쟁이 치열한 환경이지만 올릭스는 그래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시 분야에서 노보노디스크 초기 영장류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최소한 뒤처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 예죠. 현재로서는 임상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최근 확보한 자금이 이걸 가능하게 할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또 황반변성 치료제 OLX301A의 이상을 직접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필요하면 자체 개발 완료할 역량과 의지가 있다. 이걸 보여주면서 기술 이전 접상에서 좀 유리하게 가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빅파마랑 동시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노도노디스크와의 비교는 글쎄요,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초기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뒤처지지 않는다는 게 꼭 월등히 앞선다는 뜻은 아니죠. RNAi 신약 개발은 워낙 변수가 많고 복잡해서 개발 속도를 장담하기는 좀 어려워요. EA상 자체 진행 같은 카드는 그 후보물질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을 때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건데 아직 OLX 302A는 그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죠. 여러 빅파마랑 만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게 반드시 성공적인 계약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금 조달, 그 증자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 돈이 많이 필요하고 외부 자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올릭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올릭스는 RNA 간섭이라는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내쉬, 건성황 반변성, 탈모 등 다양한 질병 영역에서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릴리, 로레알, 한소제약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또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내시 치료제 후보물질의 10월 데이터 발표나 황반변성 치료제의 기술 이전 가능성,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방, 근육, 뇌질환 같은 난치병 종목을 목표로 하는 올릭스 2.0 비전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 RNAi 기술의 근본적인 어려움, 약물 전달, 내 어려움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벽입니다. 신약 개발 과정 자체가 워낙 길고 실패 위험도 높고 또 파트너십이나 자금 조달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요. 동물 실험에서 좋았던 결과가 실제 사람에게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올릭스가 가진 잠재력만큼이나 넘어야 할 산도 높고 험난하다. 이걸 좀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RNAi 기술은 질병 단백질 생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지만 원하는 세포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전달 기술의 장벽이 가까운 미래에 극복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먼 이야기일까요? 올릭스와 같은 기업의 성패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